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0화 시작하겠습니다. 또 90화네요. 네. 네, 열흘만 있으면은 저희 100회 특집을 할 수 있는. 열흘이 아니고 그동안 주말도 있고 하니 열흘은 아니지만. 아 그러네요. 10회만 하면. 2주 정도. 예,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100화가 됩니다. 네. 예.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우리 소개 멘트를 만들어 봅시다. 전반적으로 좀 급하네요. 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하. 이거 뭐예요? 하나도 안 까먹고 잘했다는 사실. 슬프네요. 네, 진짜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지금.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학생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아유 꼴보기 싫어 진짜. 젊은 학생. 아니, 그랬어. 저는 젊은 학생이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시기 전까지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그렇죠. 네. 진짜 바본가 봐. 잘 봤어. 9월 전에 9월이면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 MBC 상황이 아,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일 뭐 좋은 일 있어요, 회원 MBC에. 캠프 처장님 생일 말해서 뭐 말해서 네, 그 와중에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와중에 회원 캠프까지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뭔가 그렇게 놀러 가는 그런 날은 좀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회원 캠프 하기 전까지 무슨 일들이 그 뭐 KM이 그때쯤이면은 진짜 본격적인 그 파업에 돌입해 있을 상황이어서 아마 이 매일매일이 바쁘지 않을까. 아, 우리 민원연 회원 캠프에 민원연 회원이신 뭐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라든가 이런 분들 같이 못 갑니까? 그때까지 영화가 계속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예, 많이 네, 꼬셔보겠습니다. 진짜 회원이니까 네. 우리 손석희 사장님도 좀 가시고. 나는 그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정말 놀고 싶거든. 아니, 그분들은 그 영전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회원이야. 아니 보호해야 돼 그러면. 아무튼 좋은 일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우픈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가 경력 기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노조가 이제 정상적인 그 뭐 쟁의를 이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마침 MBC가 경력 기자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에요. 네. 진짜. 네. 그래 뭐 왜 철회했느냐에 대해서 봉우 씨가 한번 간단하게 말해 보시죠. 네, 이게 뭐 지금 MBC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보기에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MBC같이 큰 회사가 공개적으로 낸 채용을 접는다 갑자기. 이게 사실 이미 쓴 분들한테는 굉장한 신뢰고 기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노조나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MBC 사측에서 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MBC 노조의 쟁의 행위가 불법의 여지가 없다. 쟁의 행위가 불법이어야 회사가 그것 때문에 내는 공개 채용이 정당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면 그것 때문에 공개 채용을 낸 회사가 불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MBC 사측이 볼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법이 되니까 서둘러 철회한 건데 근데 냈잖아요. 이미 낸 것만으로 사실은 노동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진행해서 채용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요. 왜냐하면 그게 채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미 뽑은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더 엄청나게 일이 커지니까 일단 접은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얘네가 그 경력사원 공채 채용에 낸 게 처음에 모집 분야가 취재기자, 방송기술, 드라마 홍보예요. 그런데 원래 카메라도 없었어요. 얘네가 내놓은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취소한다 한 거에는 당사 내부 사정으로 2017년 MBC 취재기자 및 영상 취재기자 부문 채용이 중단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 홍보는 계속 뽑겠다는 것인지 이건 되게 애매하네요.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취재기자하고 영상 취재기자 부문만 중단되고 방송기술과 드라마 홍보는 계속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좀 더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공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MBC가 하는 행태 자체가 굉장히
MBC처럼 큰 회사 그리고 심지어는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공공 기관인데 네. 그런 기업이 하는 행태라고 하기는 정말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카톡방 같은 거, 오픈 카톡방?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KBS는 도대체 뭐 하냐라고 하고 꾸짖는 그런 항의의 글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MBC는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터지고 하는데 KBS 뭐 하냐 그런 이제 글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MBC도 좋지만 KBS가 더 열심히 하신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KBS는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짜잘짜잘하게 잽을 날리면서 왔고 MBC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완전 죽은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상태로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가 바뀐 이후에 뭔가를 터뜨리기 때문에 더 큰 게 막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MBC가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MBC 경영진의 행태가 기가 막힌 것도 맞지만은 그것이 이제 억눌려 있다가 터지는 바람이 더 많이 보이는 거고요. 왜 KBS는 그런 게 없냐라고 그렇게 비판하시기에는 KBS는 그동안 자잘자잘하게 많은 것들을 폭로해 왔어요. KBS 노조가.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을 계속 KBS를 이렇게 꾸짖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KBS 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이 정상화 작업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KBS 본부 저희가 연결하잖아요. 지금 KBS PD협회에서 그 고대형 체제 본부장들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기자들이 지금 취재 거부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오태훈 KBS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부위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오태훈입니다. 예, 저희 오늘 KBS 이야기 어제는 저희가 MBC에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MBC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KBS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무슨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KBS는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하냐, 조용하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MBC는 뭐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KBS는 별 움직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은 미디어지에서만 보도가 되고 MBC 문제보다는 덜 알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현재 보도된 거 어제 KBS 기자협회에서 제작 거부 결의한 것과 또 PD들도 움직임이 있었던데 요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BS 기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에 KBS가 뭐 사안이 없어서 뭐 조용조용하거나 뭐 하나씩 뭐 터뜨리는 게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결행에 옮기기 전에 여러 가지를 조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잠잠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 9시에 기자협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제작 거부 등 기자협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총회가 있었고요. 11시가 넘어서 회의가 끝났고 총회 결과는 공영방송 보도 참사를 이야기한 고대영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퇴진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자포스팅을 거부하고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라는 것이 중요 내용이고요. 투표자 수 283명, 찬성이 281명, 반대 2, 찬성률은 99.29%입니다. 제적 대비 투표율은 50.35%인데요. 이게 그 투표율이 낮지라고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기자협회가 이제 한 560명 정도가 이제 본사 기자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본부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외부 나가 있거나 뭐 해외 특파원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휴직자들 워낙 많아요. 참고로 2014년에 저희가 기란영 사장을 퇴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작 거부가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193명 투표에 94.3%가 찬성을 했어요. 예, 그때보다 훨씬 높네요. 이번에는 선거도 많이 했고. 283명, 거의 90명 이상이 투표를 했고 찬성률도 94.3%에서 99.29%니까 기량영 사장 퇴진시킬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결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장 퇴진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제적 거부 돌입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협회 비대위 결정에 따르고요. 네. 이 비대위가 일반 기자협회 집행부 그러니까 안정교일대 체제 기자협회 집행부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확대 운영위원회가 결합이 돼요. 네. 이 확대 운영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각 기수별 대표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저희 전국 기자 성명이 나왔는데 이 전국 기자에는 기자협회가 있고 또 전국 기자협회가 있어요. 지역 기자들이 주축이 돼 있는 이분도 그리고 이제 촬영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520명이 연명을 한 기자들이 앞장서서 고대영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라는 성명이 어제 이 총회 전에 나왔는데 기수로 보면 고대영 사장은 기자 11기입니다. 네. 11기. 근데 어제 520명 성명은 7기부터 막내인 44기까지 그러네요. 11기에도 5명이나 있네. 11기도 5명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기수별 대표자들이 확대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퇴진하라는 요구를 던져놓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적 거부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PD들도 어제 의미 있는 결정을 하나를 내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연결했을 때 그 고대영 사장의 임명장을 받은 PD 4명, 조인석 부사장과 뭐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방송본부장, 제작본부장 4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정이 났고요. 조인석 부사장과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은 PD협회의 협회원 자격을 자기들 스스로가 사퇴하겠다고 통보를 하셨고요. 필요 없다 이거구나. 이제는 이제 PD협회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방송본부장과 제작본부장을 맡았던 김영국, 김진홍 이 두 분은 제명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스스로 사퇴한 조인석 부사장 등 그 2명은 야 너네들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제명이 될 수 있으니 먼저 그 제명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렇게 뭐 이런 한 발 물러선. 너가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찰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대영 사장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대전에 계신 KBS 기자분들이 그 정지환 총국장 이번에 고대영 사장의 인사로 대전 방송 총국장으로 가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물러나라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정지환 전 보도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전 보도국장이고 2016년 9월 1일 기자 편집회의에서 그리고 2016년 10월에 있었던 공방위에서 한창 최순실 게이트가 있을 때죠. 그렇죠. 한참 이것이 물 밑에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 최순실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된다. TF팀을 구성을 하고 KBS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다 거부했고 거기다가 뭐 최순실이 박근혜 측근이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분이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KBS의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보도를 누락시킨 핵심적인 사람이죠. 근거가 있냐고 막 물어봤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 대전 총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고요. 대전에 있는 기자들과 대전에 있는 직원들은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절대 받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집회를 열고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 또 MBC에는 또 새로운 분이 아니고 또 이진숙,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진숙 사장이죠. 안 그래도 대전 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저희 민원연에 하는지. 대전 민원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민원연끼리 그 전국에 있는 민원연 사무처장들끼리 이렇게 하는 소통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 뉴스를 딱 공유를 한 다음에 대전에게 조의를 피한 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전 민원연 사무처장께서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요? 그래서 이진숙 막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너무 속상하다고. 이 정지환 총국장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분이 그 KBS 정상화 모임이라는 걸 만든 인물로 결성한 인물로 꼽히고 있잖아요. 이 정상화 모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대단한 그룹인데 시민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여 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3월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이었죠.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곧 총선에서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KBS 기자협회가 새노조와 함께 아니면 전국 언론노조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성명을 쓰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협회는 믿을 게 아니다. 이제 기자협회를 우리의 시각에 맞게끔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시각이 뭡니까? 우리의 시각이. 그러게요. 한 130명 정도의 그 모임이 조직이 되고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정부에 반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전국 언론노조나 KBS 새노조에 좀 치우쳐 있다 기자협회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주로 간부들 그렇죠. 그분들은 간부급이죠. 국장, 부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일부 팀장들 이 조직이 돼서 성명을 게시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신 뭐 상당수의 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거기에 이름을 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바뀌었고 민심은 그렇지 않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명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이름을 실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부역자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봤었던 기억이 또 있어요. 정상화 모임에 있는 분 중에 이번에 서명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있어요 이번에 또? 재밌는 분들 줄을 서시오 이런 거는 또 한두 분은 본인이 그 성명을 또 게시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이름을 올릴 땐 자기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 뭐 이래서 했는데 본인이 뭐 사과를 하고 잘못을 한다라는 또 밝힌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부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뭐 어떻게 믿어요? 그걸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었고요. 갑자기 하나 더 궁금해지는데 지금 우리 PD연합회에서는 이번에 고대영 사장의 인사를 받아든 분들을 제명했잖아요. 우리 기자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지환 총국장 같은 분들 제명이 불가능한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제작과부 위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명의 수위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논의가 지금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번에 그래도 이 두 분 조인석 부사장 같은 분이 알아서 사퇴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압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자협회나 PD연합회 차원의 어떤 결정이 압박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내일 그 돌마고 집회 있잖아요. 돌마고 있습니다. 그 KBS 앞인데요. 혹시 무슨 일정 새로 안내해 주실 거 있으세요? 내일 집회에 대한 특징 이런 거. 우선 내일 컨셉은 리즈 시절의 KBS와 MBC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는 그런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KBS가 잘 나갔을 때, MBC와 KBS가 국민에게 사랑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압축해서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이랬었구나라는. 그렇죠. 네, 새삼 멋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힘드셨죠. 네, 힘드신 시절이 벌써 있었고. 10년 전에 저희의 모습은 네.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랬었구나라고 이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열차게 정말 멋진 방송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MBC에도 오셨던 KBS의 그 시민행동의 이름을 실어주셨던 멘토 이한철 씨도 특집 공연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KBS 아나운서신데 앨범을 발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에고트립이라는 그 애칭으로 앨범을 냈고요. 이상엽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이분 시인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음반도 내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오프닝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혹시 무대가 거긴가요? 계단인가요? 저희 본관 계단에서 한번 좋습니다. 저희가 열었잖아요. 네네. 사수해야죠. 좋습니다. KBS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본관 계단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직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계단에 앉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9년 걸렸어요. KBS PD협회하고 기자협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KBS 경영진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전혀 없어요? 입장 내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대영 사장이 휴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 대단한 분이네. 동남아도 다녀오셨다고 즐기는 시간. 지난번에 싱가포르 좀 다녀왔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쉬고 나와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아니면 보다도 의지를 다지고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없이 저희들은 밀어붙이고 고대영 사장 또 이인우 이사장 퇴진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나가기 전에 원래 연차 다 쓰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그런 그렇죠. 퇴사하기 전에는 남은 휴가를 다 쓰고 가야 되니까. 그런 휴가라면 저희들도 인정해주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그 중앙지검 앞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우석 이사를 고발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내일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내일 중앙지검 앞에서 이제 언론노조 주관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물론 이제 조우석이라든가 이인호 이사장, 또 고영주 이사장, 또 그 김광종 이사인가요? MBC의 그 네 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꽉 씹어서 저희가 조우석 이사는 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이분이 또 왕성한 활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나천 선생이라든가 이영희 선생이라든가 정말 사회에서 저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어떤 그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상당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KBS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요. 내일 현장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고발건은 이 건이 한 건이 아니고요.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는 말씀을 아직 절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빵 터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KBS도 조용한 건 아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KBS도 전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국민의 방송 KBS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내일 기자회견과 그리고 또 돌마고 불금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8월 18일 금요일 돌마고 5번째 불금 파티 여의도 KBS 방송 방송 모니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너무 힘든 게 하나는
그 채널의 홈페이지가 진짜 봉우 씨 말한 같아요, 대로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구린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거지 같아요. 진짜. 정말 채널에 어차피 보도 좋아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홈페이지나 좀 개편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전원책 앵커의 존재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정말. 그러니까 캡처 사진만 봐서는 몰랐는데 말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원책 앵커는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막 헛소리를 해도 일단 앵커가 앵커답게 말하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전원책은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화가 나는 내 감정이 들어가요. 네. 이거 왠지 자막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발음도 딕션도 별로고 네. 진짜 어려워. 좀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뉴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럼. 네, 그래서 아무튼 15일 날 그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건국절 보도가 100% 나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안 나올 했었는데요. 수가 없죠. 역시 나왔습니다. 네, 가장 진상을 피운 것 누구냐? MBC TV조선. 놀랍게도 MBC는 이번에 아니었습니다. 오, 왜?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어도 대박. 건국절을 주장하는 우리 MBC가 제 생각에는요, MBC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거예요. 이번엔 안 해도 돼. 네. 우린 늘 하니까. 우리는 기념일 안 챙겨. 우린 늘 하니까. 아니, 기억나세요? 도종환 맞아. 네. 청문회에서 얘기도 안 나왔는데 네. 그 청문회 보도하면서 갑자기 역사관이 논란이라면서 보여주는 그런 거죠. 방송사예요? 보여주는 거죠. 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너 이번엔 안 하겠다. 기념일 맞추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진짜 대단한 방송사. 그래서 일단 지상파 3사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보도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네. 네, 문제 보도를 내놓은 건 역시 TV조선이었습니다. 네. 건국절 이 논란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하셨냐?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말을 완전 부정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네. 라고 지적을 일단은 해줬습니다. 일단락을 해준 겁니다. 대통령이. 네, 그거는 네. 논란거리가 안 돼! 라고 네. 말을 한 건데 문제는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948년 정부 수립일 건국절로 삼자 이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건국이랑 정부 수립 이런 표현이 그냥 막 다 혼용됐어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거. 1919년이 우리의 건국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48년 뭐 건국이란 표현을 쓴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그 자체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바로 처음 맞이했던 8.15 경축사에서 무슨 발언을 하느냐? 대한민국 건국은 60년. 그렇죠. 이런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숫자를 딱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숫자를 박아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지금 TV조선을 비롯해서 뭐 채널A, MBN 이런 곳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요거는 사관의 차이다. 해석의 차이다. 그렇죠. 사관의 차이긴 해요. 친일 사관.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1948 건국절 주장은 해석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탄생일이라는 것. 이것도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면 당연히 1919년이 대한민국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뉴라이트 계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뭐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죠. 영토, 국민, 주권, 이 국가의 3요소가 갖춰져야지 그게 건국절이지. 그게 건국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인 거예요.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건국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가. 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곳에서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건국절을 어떻게 제정을 하고 있느냐. 실제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초대 선거가 실시되고 정부가 구성된 건 1788년 이후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의 건국 그 기념일은 76년 7월 4일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제냐면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날을 건국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독립되기 전에 예, 공식 정부는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거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순간 건국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뉴라이트 계열 주장대로 이승만 정권의 어떤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인정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완전히 거죠. 그냥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뭐 아무것도 적도 없이 그냥 완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없는 거고 반대로 그 기간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것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데 뭐 민족을 배신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1948 건국절 주장은 사실관계까지 무시를 해가면서 어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한테 면죄부를 제공하려는 그런 주장이다. 동시에 독립투사들은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해석인 것처럼 주장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적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논란이라고 말해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소개를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근데 TV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종합뉴스 오프닝에서 전원책 앵커가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딱 집어줍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 박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건국기념일 논란 좀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다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았습니다. 이 건국기념일 문제는 이념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하나 분명한 건 건국기념일이 없는 문민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 수립일만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양쪽에 왜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반대쪽은 아니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다들 아직까지 마음속에 광복을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제가 이걸 보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거 뉴라이트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뉴라이트는 아직 일본의 그 일본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왜 헛소리를 하고 굉장히 지능적인 돌려가기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뭐 주장들은 정말 다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게 헛소리들이고요. 아니 또 이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뭐 이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뉴라이트 결들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친일도 이념이니까. 근데 지금 전원책 앵커가 한 발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국민들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까닭을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제 생각에도 모르는, 그러니까 왜 저걸로 써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막 역사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 논란 자체가 너무 생뚱맞아.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근본 없는 주장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한데 자꾸 막 무슨 대단하게 비교할 만한 가치, 서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관인 것처럼 꺼내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식해서 국민들이 그런 역사관에 무지해서 이렇게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짧은 오프닝에서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보도는 이 오프닝의 반복입니다. 제목이 뭐 건국 시점 두고 논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보도 그 방송은 화면 가지고 장난들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치졸한 걸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열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주장은 일단 뭐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하는 과거 자료화면을 막 써요. 막 멋있게 흑백 화면을 막 보여주고 막 자막도 알아보기 쉽게 주장을 잘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자유한국당 그 류석춘 혁신위원장 그분이 실제 발언하는 모습도 자막을 붙여서 막 길게 내보내줘요.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발언한 거가 뭐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도 자료화면으로 그분이 실제 발언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한 10초 정도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냥 헌법에 1919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 자료화면이 되게 이상해요. 박주선 위원장이 어디 서대문 형무소 이런 곳을 이렇게 막 되게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엔 자막도 없고 그 사람 발언하는 모습도 아니고 근데 정말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허접하게 붙여놔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좀 산만해요. 전반적으로 화면 자체가. 길거리 인터뷰 같은 느낌? 길거리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이렇게 방문해서 행사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자료화면으로 보내준 거예요. 맥락 없이 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좀 이런 거 가지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에 이어지는 이제 보도로 전 앵커랑 신정훈 기자라는 기자분이 대담을 하는 보도인데요. 제목이 건국절 논란 왜 이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신정훈 기자도 앞으로 배나은 간사를 많이 괴롭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건국일로 그렇게 다 1948년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하하호호 막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라는 걸 몰랐어요. 네, 그 시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게 향후 검정 교과서에서도 논란이 되겠네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논란 될 이유 전혀 없고요. 논란이 됐으면 하는 거지. 네, 논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 주장 자체가 주류 학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학계에서 자꾸 논의를 계속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이 보도를 본 다음에 JTBC 보도를 보는데 역시 클래스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가. 아마 JTBC가 팩트 체크를 했을.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보도를 제대로 하고 앵커 브리핑을 내놨는데요. 네, 전환 체크하고 뭐 손석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수준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든 지점이 앵커 브리핑이에요, 사실. 뭐가 있냐면 앵커 브리핑에서 손 앵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그때 청년들은 나라를 되찾은 지 72년이 지났지만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아닌 48년 남한정부 수립이 이 나라의 뿌리란 말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 자체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지 72주년,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이 되는 오늘 하늘에선 굵고 거센 비가 종일 내렸습니다. 이게 브리핑의 마지막입니다. 앵커 브리핑이 좋을 땐 정말 좋아요.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헛소리를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JTBC는 그래서 약간 후광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약간 증명받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낭 간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JTBC를 보통 마지막에 봤거든요. 그럼 감동이 또 배가 되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그날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JTBC를 먼저 봤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일할 때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 그날의 이슈도 방송을 안 봐도 이제 알겠거든. 미리 알고 오거든. 그러니까 나쁜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JTBC를 마지막에. 네. 화가 안 나? 그러면 화가 가라앉죠.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조삼모사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널A랑 MBN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TV조선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MBN 같은 경우에도 논란을 촉발하는 행위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못 박은 행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VS 구도 1919년이랑 1948년 요거를 이렇게 VS 구도로 의견을 나열하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MBN요? 네, MBN이요. 채널A는 좀 바보고 찐따 같은 짓을 하나 하는데 이 비슷해요. MBN이랑 보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 VS 구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에 보면은 밑에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앵커랑 리포트에 나오는 기자 발언들이. 근데 이상하게 앵커 발언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 부분만 딱 남아 있었는데 리포트는 이렇게 평이하게 그냥 VS입니다. 누구 의견은 이랬고 누구 의견은 이랬다. 근데 영수상에서 방송을 한번 다시 보니까 앞에 앵커가 굉장히 길게 건국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다 하면서 보수 진영의 주장을 열심히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열심히 브리핑을 잘 해줍니다. 근데 그 브리핑을 이상하게 홈페이지에서는 싹 지워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긴 찔리니까 지웠지. 네. 뭐 아까 MBC, SBS, KBS 뭐 다 말씀드렸죠. 이번엔 큰 문제 없었습니다. 네. 그 스크립트가 지우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모니터 하는 날, 그러니까 전날 뉴스를 본 당일날 볼 때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볼 때하고 스크립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건 100% 차후에 지운 거고.
그리고 이 전원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인터넷 다시 보기에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큐시트 그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원체 앵커가 자꾸 큐시트랑 다르게 말하는 거야. 실제로 앵커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석희 앵커도 실제로 많이 다르게 얘기해서 그 다시 보기에 올릴 때 일일이 타이핑해서 올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전원체 앵커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큐시트와 다르게. 아무튼간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종편. 네, 종편으로 넘어.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사드 배치 그리고 성주 투쟁이 관련해서 이미 보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전자파 측정했을 때 그 왜곡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주 주민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뭐 전자파 측정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역시 왜곡 보도라는 사실 말씀드렸고 아무튼간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아무튼 반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종편에서 이런 그 보도들에서 나왔던 프레임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골고루 다 합니다. 이거 외부 세력 프레임도 아직도 나와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인턴 하시는 분들이 주신 게 8월 10일 방송부터 14일 방송까지 여러 종편 시사 토크쇼의 발언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이분 아주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방송 뉴스에도 아주 자주 나와요. 네, 이분이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전자파 검출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성주투쟁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전자파 검출을 반대하고 있으면 순수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고. 예. 순수성은 또 뭐야? 네, 모르겠어요. 전자파를 정말 전자파가 걱정돼서 주민이 안전이 걱정돼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겠죠. 네. 네. 그리고 전자파를 실제로 검사를 하면 유해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투쟁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성주투쟁이가 성주투쟁이뿐만이 아니고 사드 반대하시는 우리 그 단체가 이번에 실시됐던 전자파 실험을 반대했던 이유는 일단 너무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고 6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확한 6분 죄송합니다. 6시간이면 너무 길게 했네. 네, 6분밖에 안 했기 때문이고 미실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고 스펙을 아무것도 공개 안 했죠. 그리고 성주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전문가는 역시 들어가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인체에 정말 유해한지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파 검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주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은 역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자. 그죠. 이게 최소한 1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전자파 검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좀 전반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역시 우리 종편이 그럴 리는 없다. 네. 그리고 김병민 씨, 네, 뭐 이분도 이분은 대놓고 외부 단체를 말씀을 하셨어요. 시위하는 거 보면 역시 시위 전날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바쁘시군요. 네. 그리고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이라는 분들도 왔다. 한대련이다. 이분들은 사실 반미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다. 반미고 뭐고 좀 와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네. 네. 아무튼 그런 분들 그런 말을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외지인들이 와서 사실상 반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네, 우리 성주 주민들은 그런 선동꾼들의 노란하는 시민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우리 김병민 씨에 의해서. 네. 아이고. 김재동 씨 얘기도 나오네요. 재밌네. 김재동도 그렇게 선동한 외부인이라는 거죠.
재밌죠. 진짜 연대 투쟁이란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시민들 간의 연대 이런 거 몰라. 딱 성주에서 문제가 터지면 성주 군민들만 싸워야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파 검사한다 그러면 정부가 검사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 순수한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분들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시스트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죠. 재밌는 분들이에요. 또 뭐 괴담. 괴담 얘기도 했네. 네. 이건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같이 지난해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네, 있네요. 외부 세력 개입, 뭐만 하면은 뭐 안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 선동, 뭐 반미 운동,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역시나 성주 주민들 그리고 사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본질적인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흑백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보도 이거를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사실 탈핵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정치적인 색깔과 이념으로 따지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참 민원연은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얘기를 지적해야 됩니까? 아무튼간에 아니면 좀 새로운 논리로 하든가. 새로운 논리면 우리도 좀 재밌어요. 그죠. 새로운 논리면 요거는 찾아야 되고.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사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 우리 보고서를 찾아. 그럼 되거든. 자기 표절. 네, 우리도 자기 표절을 해야 돼. 아무튼간에 네, 힘듭니다. 그래서 종편은 여전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문 우리 성주 투쟁이 그거가 어제 신문 보고서가 나온 거죠. 신문으로 해야 돼요. 자, 신문도 사드 얘기 어제 했는데 사실은 어제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 나왔으니까 토요일, 월요일 그렇게 신문 보도를 보고 이제 사드 관련해서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써갖고 왔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 성주 투쟁이가 탈퇴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예요? 공식적으로 나갔어요. 그 사드 반대 단체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이탈이라는 표현이 8월 14일 YDN 경북 성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지역 안팎의 6개 단체가 협의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성주 투쟁위가 협의체에서 탈퇴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대 집회를 해온 단체는 모두 6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3곳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이 합류했고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저지 부산 울산 경남 대책위원회 등 3개까지 합쳐 모두 6개 단체가 협의해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8월 14일에 성주투쟁위 운영위원들과 관련 단체 그 관계자들이 성주 구민들로 구성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가 함께 그 해왔던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 단체가 같이 해왔던 게 우리가 말하는 사드 대책이라고 말하는 사드 대책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성주투쟁위원회가. 근데 성주투쟁위 위원들은 모두 사퇴했고 이에 반발한 성주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성주투쟁위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주 초전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보도가 15일 날 나왔는데요.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주투쟁위가 빠져나오는 것을 협의체를. 그래서 성주투쟁위의 일반적인 입장만을 그 담은 보도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봤어요. 일단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제목을 통해서 주민과 외부 세력을 분리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주투쟁위가 나온 것이 엄청나게 큰 성주 주민들은 다 빠졌어 이번 투쟁에서.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는 뉘앙스였어요. 네. 그래서 불법행위 싫다. 성주투쟁이 반사드 외부 세력과 결별이란 제목이고요. 중앙일보도 성주투쟁위원회 주민들은 들러리.
따옴표예요. 사드 반대 활동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중단됐대. 네, 한겨레는 조금 다른데 성주투쟁이 연대단체 탈퇴, 사드 철의 촛불 흔들이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 철의 성주투쟁이 집행부 탈퇴, 사실상 해체 수준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굉장히 과장을 좀 했네요. 괜찮은 보도 나온 데가 없나요? 예, 이 성주투쟁이 탈퇴한 것은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한 보도가 없다. 일단 경향과 동아는 보도를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성주투쟁이가 이렇게 나간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투쟁 자체가 끝난 것처럼 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소제목이 배치 반대 6개 단체에서 이탈, 지도부 책임 안 지고 권한만 행사 등 그 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마찰과 갈등을 보도한 것은 사실 4개사 아까 6개 중에서 4개사가 보도했다 그랬는데 4개 신문사가 다 마찬가지고요. 좀 더 악의적인 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긴 하지만 한국일보 한겨레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마찰과 갈등 위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조은숙 저희 원불교 대책위의 그 교육팀장님께 주로 많이 이제 여쭤보는 편인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그랬더니 이제 탈퇴한 것은 탈퇴라고 해야 되나? 이탈한 것은 맞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보도 있잖아요. 외부 세력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남은 5개 단체는 마치 다 외부 세력인 것처럼 묘사하고 성주투쟁이가 나갔으니까 이제 이들은 다 외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 논리는 그 주민들을 갈등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설명은 이래요. 소성리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와 김천의 경계 지역이다. 그리고 원불교 성지와 순례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주, 김천, 원불교 3단위가 직접 당사자인 주체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김천 투쟁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협의체. 오히려 이게 김천 쪽으로 옮겨간 거였죠. 처음에 애초에 그 사드 배치 지역이었던 성주에서 성주 김천 그 사이를 롯데골프장 부지로 옮기면서 성주 그래서 지역 김천이 그러니까 원래 성산포대였죠. 원래 성산포대는 김천하고 멀어요. 그래서 김천은 그때는 없었죠.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롯데골프장으로 옮겼는데 그게 김천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김천 투쟁이가 생긴 거죠. 그 김천 투쟁이는 지금 협의체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주 김천 원불교 3단위가 직접 당사자라는 사실은 이미 외부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이는 국방부에 대한 부작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주투쟁이가 공백인 상태에서 소성리 주민들은 초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성주투쟁이가 굉장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공백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성리 주민들이 초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성주 초전 대책위가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게 됐대요. 그동안. 그런데 기존의 성주투쟁이는 지금 대표성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주 사람이 주민들이 다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책위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성주 초전 대책위가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게 돼버린 거죠. 성주 투쟁이는 사실상 지도부가 와해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주투쟁이의 탈퇴 사유만을 부각해서 기존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펼치고, 그 성주투쟁이가 그 강경한 노선에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반대하다가 의견 반영이 안 돼서 나가버렸다. 이런 보도거든요. 보도가. 그러니까 보도의 대부분이 성주투쟁이는 그냥 협상하려고 하고 우리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러지? 전자파 착한 이런 투쟁. 그렇게 했는데 절대 반대를 하는 다른 단체들이 너무 강경한 노선을 펼치니까 나쁜 투쟁하려고 싸우다가 나갔다. 이게 이제 보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그 민원연이 이제 물어본 결과 그동안 6개 주체가 동의해서 소성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했고 모든 결정을 6개 주체 회의에서 같이 했다. 그리고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공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었고 사실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소수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어렵지만 협의체인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으로만 싸움을 진행해왔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그 조은수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보도, 이 성주투쟁이가 나간 거 하나 가지고 막 흔드는 거, 이 성주대책위 전체를 흔들고 이 성주대책위가 다 반미 종북 세력들이 모여서 그냥 이념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는 거, 그거 자체가 왜곡이고 그 속에 주민이 없는 것처럼 그리는 것도 왜곡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이 성주투쟁이 보도를 하면서 성주투쟁이는 탈퇴했다 치고 나머지 5개 단체의 입장을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우리 민원연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도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네. 그 5개 단체 입장을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언론은 없었고요. 없어.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너무 여러 번 말을 하지만은 그 극우 단체의 난동이나 경찰의 편향적인 대응이나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던 신문들이 갑자기 성주투쟁이 내홍을 너무 중요하게 자기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주투쟁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이들의 투쟁 방식이 너무 평화적이지 않다라고 걱정을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만적이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이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하는 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파 측정 결과 어떻게 보도했나 이거를 예전에 나은 씨가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나은 씨가 한 거는 방송 보도였고요. 신문 보도,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서 좀 특이한 거는 전자파 측정 보도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한국 일보만 전자파 측정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보만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반대 단체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를 가장 잘 정리해 준 게 한국일보 그 본질적이고 보도였어요.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거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아니고요. 객관화시켜서 이건 부적절해. 왜 이런 거를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조사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굉장히 잘 정리한 보도를 한국일보는 냈는데 한국일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당사자의 목소리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주민들 따옴표로 전달. 예. 참 주민들의 목소리만 전달.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조선동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좋아야겠지. 다 안 나왔잖아. 모든 반대 의견은 말하지 않아. 600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 주민의 반대 의견 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한겨레는요?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게요. 한겨레가 전자파 관련된 보도를 전자파가 언급되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보고서를 받고 말이 되냐? 이건 뭔 잘못 찾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상하다. 다시 한번 봐라 했는데 제목이 군 성주 소규모 환경평가 이달 마무리 채비라는 보도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전날 기지 내 전자파 소음 측정은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자파 우리가 말하는 막 그 영어로 써 있는 그 어려운 그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전자파 100 미리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전자파가 어떻게 나왔고 그것이 그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방부 보도자료 그대로 베껴 썼어요. 보도 왜 이래요? 진짜.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기사에 배치된 그 사진 캡션이 있었어요. 그 기사 안에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 캡션에서 뭐라고 하냐.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12일 오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미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 등은 일방적인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게 캡션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캡션 다 제가 아까 읽어준 거, 그게 그 전자파와 관련된 보도 전체예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거는 100% 거의 99% 100%는 아니고 사드 대책이 그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를 썼긴 했지만은 그냥 정부의 발표를 거의 충실하게도 아니고 그냥 싹 전한 그런 수준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봐라. 모니터 하시는 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라 했는데 일단 우리 주장은요. 이날 그 문 대통령 100일 취임 특집으로 거의 전면이 그 관련된 보도로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면 자체가
다른 지면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사드 이 전자파 내용이 과연 이렇게 그 국방부에 대한 지적이 1도 없이 국방부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전하고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니 지면이 없었으면 다음 날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지면이 없었는데 보도가 한 건 나갔으면 그 한 건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보도가 굉장히 부족했다. 예, 굉장히 부족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드 관련해서는 한겨레 경향이 보도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한겨레 경향이 이렇게 부적절하거나 부족할 때 그럼 조중동도 부족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 많이 했겠죠. 정말 극악을 떱니다. 극악을. 그래서 이제 제목만 말하면서 간단하게 하면은 조선일보에서 이제 조선중앙에서 그야말로 사설 칼럼으로 진상짓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순환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순환의 민족사가 왜 나오죠, 갑자기?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해서 이거는 이제 조선 칼럼인데요. 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랍니다. 그런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과 경술국치 6.25 전쟁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 얘기가 왜 나오면 임진왜란은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국민의 설마하는 안보 불감증이 문제다라고 하고요. 병자호란과 러일 전쟁까지. 아니 그게 왜 국민들의 문제예요? 내가 병자호란 왜 안 나오나 했다. 아니 그게 왜 국민들의 문제야? 근데 그게? 러일 전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사드가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겠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중앙일보에서는 사설이 제목이 뭐냐면 한반도 극한 대치 속에서 사드 반대 웬 말인가? 이거 무슨 집회 열었어? 중앙일보? 집회 구호인데요. 한반도 극한 대치 속에서 사드 반대 웬 말인가?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네, 중앙일보 사설에서 제일 웃긴 건 제가 까만줄 친 건 당장이라도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판에 이를 막아줄 방어체제를 놓지 말라니 사드 반대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특히 성주 인근 주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해 의도적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세력은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 야, 아니 공포심이 아니라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고요. 아니, 윤소리 형이 약간 운동권 출신인 거. 그러니까. 아, 약간 조선중앙 TV 같은데. 말하는 투가 약간. 그러네, 응징이야. 내가 읽어서 그런가? 운동권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이런 말도 했어. 청와대를 막 비판하면서 이 같은 맹탕 성명만 낼 줄 아는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조선중앙 TV야. 네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조선일보는 어쨌는가? 조선일보는 정말 웃깁니다. 사설 제목이 사드 하나 배치 못하는데 전술핵은 어디에 놓을까? 전술핵 준대? 역시 누가 전술핵 준대? 한 걸음 더. 나는 지금 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드는 그냥 킵하고 일단 전술핵이 지금 들어왔어 이미. 어디에 놓을까 걱정하고 앉아 있어 지금. 네, 그러면서 나 진짜 일 못하겠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 건강과 참외 농사까지 망친다는 괴담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이번에 그것이 실증됐을 뿐이다. 라면서 전자파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드 반대 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은 못 믿겠다고 한다. 사실에 억지로 대항하는 게 한국적 문화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의 문화잖아. 아주 정확해요. 자기 자신에 그리고 대해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을 막는 방어 장비 하나 배치 못하는 나라다. 수권을 표방한 야당이 괴담에 편승하는 나라다. 집권하고서는 다급한지 임시 배치라도 한다고 한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건 누굴 욕하는 거니? 정부를 국민을 욕하는 거니? 정부를 욕하는 거니? 정부를 마구 아니, 욕합니다. 북한 미사일을 못 막는다니까 사드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지금 북핵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도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해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옳고 그름을 떠나? 나 진짜 이 그러니까 우리 조중동 같은 분들은 이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들을요. 가치 판단하지 않아. 옳고 그름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북한에 대항해야 되는 그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다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드 배치 하나 못하는 나라에 전술핵을 가져다 놓을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의문이 먼저 든다. 니네 집에다 놓는다는데. 전술핵은 이렇게, 그분 집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내일 제가 내일 방송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종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오늘 얘기하기 네, 오늘 다 얘기하면 제가 내일 할 게 없어요. 좀 그래. 네. 네. 자, 아무튼 자꾸 껴드네. 아니에요.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정말 웃긴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진실이 밝혀져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라는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의 칼럼을 실었어요. 심리학과 교수가 사드는 네. 왜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 말이 사드 문제가 인지 부조화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실제 종말이 날에 왔음에도 종말이 오지 않을 경우에 더 강한 신념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인지 부조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그 전자파가 높지 않다는데 그걸 안 믿고 인지 부조화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합리적인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인지 부조화. 그러면서 사드가 이제 효용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은 지금. 네. 이걸 그냥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쿨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 지금 성주 주민들과 수많은 국민들을 전부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네, 몰아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그들 중 일부는 너무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른다. 단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사드가 위해하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너무 강하게 반복해서 얘기했다.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적인 검문 건색을 하고 공권력의 합법적인 집행을 막았다. 그 행동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왔고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확신에 차서 잘못된 사드 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정도의 사소한 불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이들이 대통령의 배치 결정과 전자파 측정 결과로 한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바꿀까? 그렇게 그게 쉽다면 우리는 왜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인지 부조화에 완전히 정신병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써왔네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참담한 보도인데요. 이런 정도의 지금 사설 칼럼이 이건 걸어야겠다. 이거는 조은숙 팀장님한테 보내드려야겠는데. 네. 조선중앙 안 보내줘도 발표하는 족족이 자신들이 낸다고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야 되네. 이분 되게 그 TV 강연이나 이런데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렇구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구파네.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먼저 거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상당히 신문이 나은 씨가 떠난 며칠 사이에 아무튼 진상을 많이 떨었다. 그러니까 이 진상의 수위로 따지자면 종편이 거의 범접할 수 없는 탑 클래스고 네. 그 밑에 신문이 있고 방송사의 진상의 수준은 가장 덜해요. 근데 또 방송 나름의 묘미가 있습니다. 방송 보도 나름의 묘미가 있죠. 찌질한 짓들. 딱 이런 거예요. 자료화면 이상하게 보내주고. 이렇게 화려한 진상이 아니야. 야 미국도 핵을 쏴야 돼 이런 진상이 아닌데 10초 보여주고 25초 보여주고 이런. 굉장히 뭔가 속 좁은 방식들 아무튼.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방송 보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방송 보도를 그나마 좀 보고. 신문은 요즘 잘 안 읽어요. 특히 중앙일보, 조중동, 특히 조중동. 아니 아까 허태균 교수 글에도 보면 뉴스에도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거 본 거야. 신문에도 나왔다가 아닌 거지 지금. 뉴스에 봤다. 종편 뉴스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방송 뉴스죠. 언론이죠. 네, 언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왜 누구한테 애도를 표하는 거야? 인지 부조화에. 안 죽었는데. 아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인지 부조화에 걸려서. 네. 참 이 털게 많은 날이었네요. 그죠? 내일은 우리 봉우 씨가 드디어 이제 종편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 보고서들이 이제 보고서가 오늘부터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 바뀐 상황에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봉우 씨가 또 어지간히 나댈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또 돌마고 붉은 파티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저희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도 하고 두루두루 바쁜 날입니다. 그래도 내일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또 털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